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8번째 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당락이라는 것과 권리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락은 떨어질 락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뭐냐면 배당락은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장 조치라고 합니다. 시장 조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결산법인의 배당락 조치는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자 6월 30일이 결산 기말이에요. 6월 30일이 딱 요때. 그러면은 배당락 조치는 그 전일이에요. 기준일 전일. 결론은 배당락이나 권리락이나 조치일은 기준일 전일입니다. 기준일 전일.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죠. 12월 31일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12월 30일. 근데 이게 이제 쉬는 날이면 12월 30일이 이제 그 기준일이 되겠죠. 우리 12월 31일에는 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배당을 줄 것 같다. 회사가 이제 정기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주주한테 준단 말입니다. 근데 12월 30일에 주주가 배당받을 주주가 되려면 12월 29일에 배당락 조치를 하고요.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12월 28일 날 사야 돼. 28일 날 사야 된단 말입니다. 28일 날. 왜냐면 우린 T 플러스 2일 결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면은 돈이 이때 빠져나가니까 이때 딱 맞지 주주가 배당받을 주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할 때 내가 배당을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요 날은 사야 되는 거죠 최소. 그러니까 요 날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12월 29일 날은 내가 사봤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알아서 떨어지겠죠. 알아서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 시에는 이제 거래소가 이 가격을 임의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계산을 잘 해서. 그런 걸 배당락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배당락 조치.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주식 배당할 때 떨어뜨립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기준 전일이다. 조치일은 전일. 그러면 이제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명의에서 정지, 이제 주주 명부를 이제 못 바꾸게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권리락은 마찬가지 이제 신주를 받을 권리, 소멸대물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주는 시장 조치.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신주 못 받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뭐 그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니까 용어 그냥 알아두면 되는 부분이고요. 용어. 나 이제 매매거래 중단제도 이거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매매거래 중단제도 중에서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게 발동됐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은 패닉이라고 봐야죠. 그죠? 시장은 패닉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이럴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락이니까 떨어질 때 이야기예요. 오르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킷 브레이커는 떨어질 때 주가가 급락시 투자자들에게 냉철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중단하는 제도. 그러니까 진정해라. 잠깐만 좀 진정해봐라. 이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일 거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즉 이제 시장 지수들이 전일 종가 대비 이제 세 단계거든요. 8, 15, 20. 처음에 8입니다. 8% 이상 아까 지금 급락이죠. 하락입니다. 하락. 상승은 아니에요.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전일 종가 대비 8%면 여러분들 시장이 8% 떨어졌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치면은 막 15% 떨어진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조라고만 해도 8%면은 8조가 날아가는 건데 순식간에 8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8조. 와 8조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예. 어쨌든 1분간 지속되면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돼요. 여기 보시면 20분 동안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아예 채권시장 말고 주식시장 말입니다. 채권시장 제외고요. 이거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요 조건으로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8% 떨어졌다고 또 발동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번만 발동되고 1회. 아이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장 종료가 3시 반이니까 40분 전이라고 하면 14시 50분이죠. 그러니까 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의 장이 마감될 때니까. 자, 그리고 15% 이상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15% 이상 또 떨어졌어. 이제 시장이 패닉이니까 또 잠깐 멈추라고 했는데도 20분 동안 멈춰봤는데 사람들이 진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떨어진단 말이야. 15% 이상 계속, 그러니까 1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고, 엔드.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하락했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매 거래 중단이 발동됩니다. 20분 동안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중단된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한 번만, 이 조건으로는 한 번만 발동됩니다. 그리고 20분간 중단되면 그 다음은 10분간 호가 접수 받고 단일가 매매로 시작합니다. 우리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가 시작하면은 단일가 매매. 기억나시죠? 10분간 주문만 받고 딱 체결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0분 요때 이후에는 체결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왜냐 15시 20분 되면 종가 결정을 위해서 또 호가니까 그죠? 20분 정지 10분 단일가 매매니까 30분. 그러니까 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 안 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안 돼. 와, 20% 이상 하락. 이거는 뭐 거의 하루에 20% 떨어졌다. 시장이 1000조에서 800조 되는 거잖아요. 와, 이런 거 진짜 있으면 진짜 큰일인데요. 2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그게 1% 이상 하락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그날 모든 매매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냥 종료. 그날 장사 끝. 그냥 이거는 장사 끝. 20분 이런 게 아니라 장사 끝. 이거는 뭐 장사 끝이니까 40분 전 이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40분 전 이후라도 15시라도 15시 10분이라도 장사 끝이니까 그냥 이거는 발동됩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말들이죠.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된다. 뭐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1, 2단계는. 그렇죠? 1, 2단계는. 뭐 그런 것들. 10분간 단일가 매매. 자, 보면 그래서 거래 재개 시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매매 거래 정지 및 재개입니다. 방금 이제 시장의 모든 종목이 정지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개별 종목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죠.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매매 거래 정지 제도는 없다. 틀린 표현입니다. 있어요. 언제냐?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존폐와 관련된 풍문이 뭐냐?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그 회사가 어음을 못 막았어. 그 부도난 거예요. 어음이 부도난 거예요. 돈 없다는 소리잖아요. 은행과의 거래 정지나 거래 금지. 그다음에 영업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해산. 진짜 존폐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유로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든가 그게 예상되면 거래소가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거래 재개는 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 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했으면 이제 30분이 경과했을 때 매매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 30분입니다. 그리고 단 2시 반 이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된다입니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개별 종목 매매 거래 정지 제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말대로 컴퓨터가 한꺼번에 여러 종목을, 그러니까 수십 종목을 주문을 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죠.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 투자 시점 판단, 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을 통칭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매매, 뭐 시스템 매매 이런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지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지수를 매매한다라는 건 그 지수 안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우리 사람이 클릭 가능합니까? 아니죠. 컴퓨터로 주문이 나가야죠. 지수 차익 거래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구속 종목 중에서 15종목 이상의 비차익 거래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라고 한다면 15종목 이상이라면 우리 프로그램 매매 나가는 거 그렇게 의미한다.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사이드카. 그래서 우리가 뭐 정지할 때 브레이크 밟는다. 차. 우리 사이드 채운다. 옛날에. 지금은 사이드 차, 또 요즘 또 이게 또 옛날 사람 인정입니까? 사이드 이렇게 채우. 옛날 차들은 다 이렇게 당겨서 채우는. 네. 요즘에는 뭐 파킹 브레이크죠. 네. 버튼이죠. 버튼식. 어쨌든 네,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그 파생 상품의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이, 이거는 이제 상승 또는 하락이, 그러니까 변동이에요. 변동.
기준 가격에서 뭐 이제 파생 상품의 기준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겠죠.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그 가격이 5% 이상, 코스닥 시장은 6%.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변동.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그냥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그 종목들이라면 5% 이상 변동.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라면 6% 이상 변동과 코스닥 150 지수가 3% 이상 변동. 이렇게 했을 때 그게 1분간 지속된다면 역시 이게 1분간 지속된다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결이 안 되겠죠.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니까. 5분간입니다. 5분간. 이것도 1일 1회만 발동이 되고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의외로 좀 자주 발동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5%밖에는 아닌데 어쨌든 5%니까 좀 뭔가 충격이 있을 때 사이드카는 자주 발동되죠. 자주는 그렇다고 또 뭐 엄청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숫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랑 좀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이 부분이. 다음에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걸 우리는 공매도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무차입 공매도 금지입니다. 금지. 그냥 금지입니다. 근데 차입한 증권, 빌리는 거죠. 주식을 빌려가지고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그래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하는 거래.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걸 우리가 대차거래, 개인이 빌려서 하는 걸 대주거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계약 체결 후 결제일 전에 해당 증권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매수를 체결했는데 내가 화요일 날 매도를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 날 실제로 매수한 데는 돈이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샀잖아요.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주식 관련 채권의 권리 행사,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이에요. 이걸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 이런 것들은 공매도로 보지 않겠다. 그리고 기타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고 있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DR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식 및 ETF 환매 청구에 따라 교부받을 주식 등의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있는 애들인 거죠. 그죠? 있는 애들인 경우. 뭐 이럴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매도 규제. 공매도 호가는 제한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호가의 방법. 회원은 공매도 여부 확인하고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은 3년 이상 보관해라. 그래서 차입한 거라면은 오케이. 차입이 안 했다면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된다. 그리고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서 호가를 제출해라. 구분 표시입니다. 이런 용어. 그다음에 공매도 호가의 가격 규제.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다. 직전 가격. 됐죠? 이런 노란색 주의하시면서 한 두세 번 읽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가 정보의 공개. 우리 접속 매매 때는 10단계 우선 호가 가격. 10단계 보여줍니다. 매수호가 10개, 매도호가 10개. 기본적으로 창을 틀면 보여주죠. 단일가 매매는 3단계 호가를 보여준다네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단기 과열 완화장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 단기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갑자기 얘가 쭉쭉 올라. 그러면 야 진정해. 무조건 쭉쭉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상장 주식 생각하면 되겠다. DR이랑. 자, 발동 예고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최초 이제 해당된 적출일 발견된 그 날 1일부터 10거래일 이내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되는 경우 발동 예고한다 말입니다. 야, 너 단기 과열 장치 제도에 그거 단기 과열 종목으로 해당될 거야. 그런 예고를 한단 말입니다. 뭐 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최초 적축일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10거래일 안에 또 한 번 또 제출되는 경우 뭐냐 조건이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600% 이상 증가한 경우 거래량이 막 확.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2거래일 평균 일종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종 변동성 평균 대비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변동성이,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거죠. 그죠? 올라다 내렸다는. 그렇게 숫자는 이렇게 했죠. 30%, 600%, 150%. 다음에 이제 발동되는 건 이제 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두 번 돼가지고 재직출돼서 예고를 했어. 그 예고일로부터 다시 10거래일 이내에 위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하면 그때는 이제 발동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발동되느냐? 발동되면 자 이제 3거래일 동안은 정규시장 접수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니까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거죠. 30분 단위. 그리고 해제는 그 3거래일 발동기간 경과 후에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자, 이런 제도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자의 주의 환기 목적입니다. 이거 너무 오르는데, 좀 이런 거. 예. 그래서 보면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은 소수 지점, 그러니까 몇 개의 지점이나 아니면은 소수의 계좌에 뭔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계좌나 몇 개의 지점에서 개를 계속 사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지정 예고 없이 그냥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너는 투자 주의 종목이야. 사람들이 저건 투자 주의 종목인갑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주의 종목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해지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그 다음에 지정 다 이건거든요. 이것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지정, 그 다음에 위험 종목 역시 지정 예고 지정입니다. 얘는 이제 지정 예고 없이고 투자주의 종목 그죠?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은 단기 요건도 있지만 5일 기준으로 중장기 요건 15일 기준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투자 경고 종목 뭐 단기 요건만 있다, 중장기 요건만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둘 다 있어요. 단기 요건도 있고 중장기 요건도 있다. 기준도 있다. 그래서 지정 예고하고 그 기준에 다시 해당되면은 지정한다. 기준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여러분들 그 기준까지 알면 머리 터지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해지면 이제 위험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예고하고 지정됩니다. 위험 종목. 그러니까 일단 시험은 요 순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 경고, 위험 순서다. 요거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나온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특징. 만약에 투자 경고 종목이나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빌려서 하는 거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거래는 안 된다. 신규 신용거래 제한되고 대용증권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 종목은. 현금 대신 사용하는 대용증권으로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위탁 증거금은 100% 징수한다. 회원사가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고 종목 지정 후에 계속 주가가 상승해요.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든가 아니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 거래 정지가 가능합니다. 매매 거래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 이제 VI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VI. 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어떤 직접적 시장을 어떤 규제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조절하는 거라 본다면, 그죠? 왜? 아예 거래를 중단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규제라고 한다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 VI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어떤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주문 실수라든지 아니면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인 주가 급변 시 단기간의 냉각 기간입니다. 단기간. 그래서 단기간이 얼마냐? 2분입니다. 2분. 2분 동안 단일가 매매 시키는 거예요. 그냥 2분 동안 단일가 매매. 그래서 단기간의 냉각 기간을 부여해서 시장 참가자로 하여금 주가 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 급변을 좀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막 중단시키고 이런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가 매매,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이렇게 싹싹 바꿔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보면 동적 VI와 정적 VI가 있습니다. 동적 VI는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를 위한 거고요. 정적은 좀 더 커. 특정 단일 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일정 이제 그 기준 가격이 이제 참조 가격이라고 하죠. 참조 가격 대비 이제 동적 VI는 엄청 작은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정적은 막 이 정도 한 10% 이런 식으로 정적 VI는 그러니까 참조 가격 대비 이거를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발동되는 거고 그죠? 근데 동적은 이 작은 거 참조 가격들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요 참조 가격 그 사이에서 조금씩이고 정적 VI는 이런 식으로 그죠? 크게 보다 누적적이고 장기간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동적 VI가 일시적인 거다. 요거 유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동 조건입니다. 참조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변동인데 그 일정 비율이 얼마냐?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 일정 비율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90점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200 종목이라면 접속 매매 시간에는 3%, 그 외 종목은 6%입니다. 3%인 거죠. 그 외 종목은 6% 요 폭이 그죠? 이상 변동했을 때 다음에 종가 단위가는 2%, 4%. 종가 단위가 시간에는 15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그죠? 2%, 4%. 다음에 시간의 시장에서는 역시 또 3%, 6%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코스피 200 종목하고 그 외 종목은 2배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정리매매 종목하고 단기 과열 종목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발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VI, 호가 제출 직전 체결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게 되면 오르거나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3% 이상 오르거나 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죠? 다음에 그 외 종목은 6% 이상 오르거나 6%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2분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을 부여한다고. 정적 VI는 호가 제출 직전 단일 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했을 경우에 그죠? 10%죠. 10% 이상 변동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수탁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 증거금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위탁자의 결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나 결제 안 할까봐 T+1이니까 징수하는 현금이나 증권, 이때 사용되는 증권을 우리가 대용 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증권을 우리는 위탁 증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랑 다른 말이에요. 위탁 수수료는 내가 그 회원사에 내 주문을 맡기니까 걔들이 떼가는 수수료고, 그러니까 증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익 비중이었죠. 옛날에 수익. 그게 위탁 수수료고, 위탁 증거금은 결제 이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담보로 받아두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과 징수 방법은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근데 만약에 변경하거나 새로이 변경했다. 시행일로부터 5매매 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럼 위탁 수수료도 사실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위탁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변경하게 되면 시행일로부터 5매매 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보해야 됩니다. 5매매 거래일입니다. 알아두면 되고. 단 다음의 경우는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해야 된대요. 그냥 딱.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의 종목의 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 팔겠다고. 5만 주 미만의 종목 매도 주문. 그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아까 했었죠.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주문을 수탁한 경우. 그리고 결제일에 매수 대금 또는 매도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을 수탁한 경우. 이럴 때는 위탁 증거금 100%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용 증권이라는 용어.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에 가름하여 위탁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증권이다. 그래서 상장 주권이나 DR은 대부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거 별표 관리 종목,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정리매매 종목, 투자 위험 종목, 경고 종목까지입니다. 주의 종목은 아니에요. 경고 위험 종목, 그다음에 실질 심사 대상 종목, 이건 제외다. 상장 채권도 되고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로 쳐줄 것인가 또 사정 비율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또 시험에, 그거는 뭐, 만약에 시험에 낸다, 뭐, 틀리라고 내는 거지, 뭐, 사정 비율은. 그래서 뭐, 채권, 완전 좋은 채권은 뭐, 90%막, 이렇게까지 쳐주고, 일반적으로 주식은 한 70% 쳐줄걸요, 70%?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비율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8번째, 청산 결제 제도입니다. 자, 성립된 매매 거래에 대해서 누가 거래소가 개입하여 결제가 이행될 때까지 결제를 보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청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 결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랑 서로 돈을 보내주고 받고 우리가 뭐 중고매매 거래하듯이 그죠? 뭐 당근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 위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죠? 어쨌든 거래소가. 그래서 장점, 결제 리스크에 의해서 축소. 거래소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거래 활성화 및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죠?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모른다. 그죠? 거래소가 중간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결제 불이행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자기 자본 비율 규제상의 어떤 편익. 뭐냐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 파생상품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거래소가 이 청산 주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그런 채무불이행 위험 그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기관들,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본 비율 규제상에 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상품, 파생상품 해도 요 결제 위험은 없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는 이제 청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이제 CCP와 회원 간의 채무 이행, 이제 거래소 내의 CCP와 회원 간의 채무 이행으로 매매 거래를 종결시키는 걸 결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결제 방식이다. 실물 결제. 그래서 증권, 실물 이제 돈 실제로 현금을 주고 결제한단 말입니다. 우리 파생 상품 시장에서 차금 결제고. 그다음에 이제 전량 결제와 차감 결제에서는 차감 결제다. 차감 결제다. 그래서 퉁친다.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퉁쳐서 한다. 차감 결제다. 그리고 집중 결제와 개별 결제, 집중 결제 방식이다 했잖아요. 거래소에서 그죠? 개개인들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죠. 우리나라 결제 방식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실물 결제고 차감 결제고 집중 결제다. 우리 주식 말입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실물 결제, 차감 결제, 집중 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결제 불이행 관리입니다. 결제 불이행. 그래서 결제 이행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손해배상 공동기금입니다. 결제 회원이 거래소에 적립하는데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양시장 구분해서 적립한다. 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합니다. 그다음에 결제 적립금 등 거래소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적립금이 현재 4천억 원이 있대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와 신용한도 설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회원보증금, 회원별로 1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이 쌓여 있으니까 혹시나 누가 결제 안 하더라도 일단 거래소가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여유 있게 시간상 여유 있게 받아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제 불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급 정지 또는 해당 결제 회원의 채무 인수를 거부한다. 그리고 납부할 결제 증권 및 결제 대금과 상계한다. 해당 결제 회원의 공동기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다. 결제 불이행 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금융위에 보고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라는 걸 도입했다. 증권시장에도 원래 파생상품 시장에만 있던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했다. 자, 회원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서 파생상품 시장에만 운영하던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부과 대상은 결제 회원하고요. 자기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사나 이런 결제 회원하고 매매 전문 회원의 자기 계좌 그리고 위탁 계좌야. 그 다음에 상장 주식 및 증권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순위험 증거액과 변동 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 예탁해야 된다.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탁 계좌의 거래 증거금액은 30% 감면해 줄게 일단. 그래서 거래 증거금액이 일시 급증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감면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냥 한번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증거금이라 하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객이 있고 증권사라고 할게요. 증권사가 있고 거래소가 있으면 증권사가 거래소에 납부해야 되는 요겁니다. 요거. 거래 증거금.
우리가 회원에게 납부하는 건 위탁 증거금이고. 자, 통지 및 납입 시한입니다. 거래소가 매일 20시까지 필요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은 다음 매매일 3시 이내 현금 외화 및 대용증권으로 납부하면 되겠다. 예탁 불이행 시 결제 불이행과 동일하게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거래 증거금은 회원의 재산으로 납부하고 위탁 증거금에 거래 증거금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그래서 고객인의 위탁 증거금을 거래 증거금이라고 내지 마라. 거래 증거금은 네 재산으로 따로 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감시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을 잘 보고 있다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상한 이제 풍문 같은 게 돌면 그 기업에 조회공시 요구하고, 다음에 시장경보제도, 그래서 뭔가 주가가 급등한다, 투자 주의, 경고, 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감리제도, 사후 이상거래를 심리한다. 이상거래. 그래서 이상매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혐의 여부를 이제 사후에 그 거래가 있고 나서 뒤에 조사한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삐리하다, 뭐 이상한 공매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회원감리,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및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상황을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제 어겼다라고 하면 징계. 그래서 회원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그러니까 회원사는 직접 그 회원사의 어떤 행정 제재를 바로 가할 수 있는데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가. 그리고 이제 제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징계, 회원에서 회원 자격에서 제명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회원 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뭐 경고, 주의, 약식 제재금 2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니은은 회원에 대한 제재가 되겠고, 그리고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제 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면직, 정직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봉이나 견책. 임원은 아니에요. 임원은 월급 갖고 이런 거 없고, 직원은 감봉이라든지 견책, 심할서 쓰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임원, 직원 둘 다, 임직원 다 주의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는 얘기.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쟁 조정입니다. 이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금감원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있고, 이제 거래소에도 있습니다. 거래소에도. 그래서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장감시위원회가 풍부한 정분 지식과 숙련된 기법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도모해주는 거다. 제도다. 그래서 분쟁 조정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입니다. 수락하면. 그 조정안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 즉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신청하겠죠. 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 신청을 하면 이제 조사를 하고 합의를 공고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된다. 안 되겠죠. 위원회 회부시킵니다. 언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접수했으면 심의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하는데 접수일로부터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정안을 이제 주면 이제 당사자들은 조정안 수락을 15일 이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 날짜들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장점이 뭐냐? 시장 운영기관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최고의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준다. 관련, 그죠? 주식 분쟁이니까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 집단의 심의로 판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보장된다. 이런 사람들도 그 위원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밀 보장과 조정 비용은 무료다. 무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조정안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소송 지원,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소송 지원센터에서 소송 지원도 해준다. 또 변호사를 이렇게 붙여주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볼 건데, 사실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또 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하다 보면은 대형주는 유가증권 시장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는 코라고 앞에 붙어 있는 그 차이다,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도
두 개를 그러니까 웬만한 제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큰 틀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어떤 숫자들이 조금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볼 거냐면 코스닥시장의 특징이랑 이제 그 신규 상장 요건에서 상장 요건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거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볼게요. 그래서 코스닥시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한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 유통 시장이 이제 코스닥인 거죠. 나스닥, 중국은 자스닥, 차스닥, 중국은 차스닥, 일본이 이제 자스닥. 이름이 참 그죠. 대충 짓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특징.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증권시장과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종속한 시장이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따로 독립적인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건 이렇게 독립적인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장이다. 왜? 워낙 중소기업들이니까 쉽게 망할 수 있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잘 볼 수 있으니까 잘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선별기는. 투자자에게는 투자자도 알아야지 본인이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이니까 자기 책임 원칙이 강조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신규 상장 심사 요건. 일단 분산 요건 보면 그죠? 소액주주 보시면 그죠? 500명. 우리 유가증권 시장은 700명. 지분 비율은 똑같다 그죠? 25%로. 25%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는 500명 이상이고 그들의 지분율이 25% 이상이고 그다음에 청구 후 상장 심사 청구 후 공모 5% 이상. 그리고 만약에 소액주주가 25%가 안 된다면 공모 비율이 전체 수의 10%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요거를 만족하든가 아니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500억 원 이상이고 청구 후 공모 비율이 10% 이상 그리고 규모별 일정 주식수 이상이든가 아니면 그냥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고 공모를 52% 이상 하든가 전체 수의 25% 이상 하든가 이렇게. 그래서 500이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택일인데요. 택일. 자 보시면 이제 수익성 매출액 기준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리고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과 기술 성장 기업 좀 다르다 그죠.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20억 원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이든가 아니면은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20억 원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이든가 벤처기업은 절반이다 그죠. 계속 벤처기업은 절반이에요.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있고 시총이 200억 원 이상 다음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든가 벤처는 또 50억이네요.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든가 요 4개 중에 하나 수익성 매출 기준으로 만족하면 되고요. 다음에 시장평가 성장성 그래서 시총이 500억 원 이상이고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2, 3년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든가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시총이 1000억 원 이상이든가 자기 자본 250억 이상이든가 자 이렇게 지금 대충 읽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낸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틀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시험에 낸다면 틀리라는 이야기 같아요. 틀리라고 낸 적 있죠. 노란색 나온 적이 있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술성장 기업은 근데 자기 자본 10억 원. 그죠? 여기는 얼마? 자기 자본 30억. 벤처 기업은 15억. 그죠? 어쨌든 시가총액은 90억.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겠고. 다음에 기술성장 기업은 요 둘 중에 하나 만족하고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에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완화되어 있는 거죠. 완화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해서도 이 아이들도 완화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혹시 제가 추천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자라고 봤을 때 자기 자본 10억이잖아요. 기술성장기업 10억이든가 뭐 시가총액 95억 이상이든가 둘 중 하나 택일이니까 어째 택일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면 그 자기자본 기준이 30억, 벤처기업은 15억. 이거 이제 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이게 같이 이제 어쨌든 엔드긴 하지만 자기자본 금액 기준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 유가증권 시장 기억납니까? 300억이었는데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일단 또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최근 사업연도 요거는 이제 적정 최근 사업연도 우리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최근 사업연도 적정 그리고 그 전에 2년 그죠? 이 사업연도는 적정 또는 한정 적정 한정. 그다음에 경영 투명성 사회이사와 상근감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예, 임면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수 이상 임면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식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요거는 뭐 모든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질적인 요건은 뭐 이런 것들 다 보겠다라는 거죠. 상태가 좋은지 보겠다. 자, 이 정도 보면 우리 이제 코닥 시장까지.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닥 시장 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냥 정리해 보면 그냥 상장 제도 하고요. 우리가 본 게 상장 절차니까 상장 제도, 다음에 매매 거래 제도, 공시 제도 뭐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봤습니다.